남편은 10년 전 회사를 옮기면서 지금의 지방 도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남편 혼자 2시간 거리의 지방에 거처를 마련하고 주말마다 집에 오는 주말 부부가 된 거죠. 당시는 저도 직장을 포기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딸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엔 자주 통화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꼭 전화를 걸어 딸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먹었다며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금요일 저녁에 올라와 딸과 함께 영화를 보고 토요일에는 친정이나 시댁을 들렀고 일요일엔 세 식구가 같이 저녁을 먹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10년. 그 시간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올라가기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피곤한 기색이 보여도 그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딸이랑 당신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 내가 이 집에 오는 이유는 가족이니까. 그 말에 저는 매번 울컥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말은 저를 속이기 위한 포장지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건 작년 겨울쯤이었습니다. 남편이 금요일 저녁이 아닌 토요일 오전에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출장이 좀 길어졌어. 어쩔 수 없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반복됐습니다. 급기야 어떤 주말에는 아예 올라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괜히 옮기면 안 되잖아. 그 말을 듣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목소리는 멀쩡하던데? 그래도 감기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아직까지는 남편을 믿고 싶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고 있어야 저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한 친구이자 이웃인 혜정 언니가 무심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 남편 혹시 땡땡시에서 땡땡시 부부랑 자주 어울리니? 그 부부는 남편이 회사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친하게 지내는 커플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럴걸요? 하고 넘기자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땡땡 호텔 뷔페에서 땡땡씨 부인이랑 남편이 단둘이 있는 거 봤다더라. 나랑 아는 사람도 같은 날 거기 있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요. 둘이 회사 행사 때문에 간 걸 수도 있죠. 제 입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이미 묘하게 꿰맞춰지기 시작한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출장이라던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됐던 시간, 카톡 읽씹이 부쩍 많아진 최근, 집에 올 때 항상 급하게 샤워부터 하는 습관, 주말에 입던 캐주얼한 셔츠가 낯설게 바뀌어 있던 것, 모든 것들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거 없이는 절대 입도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이 잠든 후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엔 좀 일찍 올 수 있을까? 답장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응. 다음 주엔 꼭 금요일에 갈게. 딸이랑 영화도 보고 싶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아 혼자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이제는 모두 의심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제가 확실히 깨달은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남편이 집에 왔고 혼자 작은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여성용 핸드크림과 립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뭐야? 라고 묻자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료 여직원이 준 건데 그냥 버리기도 그래서 넣어뒀어.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백에서 호텔 영수증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땡땡 호텔 902호. 룸서비스 결제 시간은 전날 밤 10시 47분.
그 시간 남편은 저에게 몸살 기운이 있다며 통화조차 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그날 저는 잠든 남편 옆에서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제 모든 일상이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밤새도록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또 다른 가정을 만든 사건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심을 갖기 시작한 순간 제 안의 모든 감정은 조용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집에 올 때마다 그의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냄새가 났는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시간, 잠든 뒤에도 핸드폰을 어디에 두는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용히 서울 근처의 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성 상담원은 오히려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의심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영수증과 호텔 이름이 찍힌 사진, 남편의 일정표 그리고 수상했던 날짜들에 표시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분은 이미 절반의 퍼즐을 다 맞추신 상태네요. 탐정팀은 그 주부터 남편이 있는 땡땡시 인근 호텔 차량 위치, 그리고 그가 자주 만난다는 지인 부부의 아내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게 그 부인의 이름은 참 익숙했습니다. 땡땡씨. 그녀는 몇 년 전 우리 집에 함께 식사를 하러 온 적도 있었고, 제가 직접 반찬을 싸서 남편에게 보내면 그녀가 잘 먹었어요 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딸에게 이모라고 불려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된 카페에서 그녀는 태블릿을 열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차량에서 함께 내리는 모습, 땡땡 호텔 커피숍에서 함께 앉아 있는 모습, 그 여자가 남편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는 모습, 마지막으로 같은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캡처 화면,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비즈니스 고객용이지만 주로 불륜 목적으로 단골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방은 902호, 2주 전과 이번 주에도 같은 날짜에 방문했습니다. 같은 요일?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요일 밤마다요. 그 말에 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요일 저녁엔 회식이 많다. 목요일마다 일이 늦게 끝난다. 금요일엔 서울 가야 하니까 일찍 잘게. 그 말들은 모두 같은 요일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날을 제외하면 그는 늘 자연스럽게 대했기에 저는 그저 바쁜 남편 정도로만 받아들였던 것이죠.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그들의 행동이 단지 은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카드를 공유했고 같은 카페에서 반복적으로 데이트했으며 심지어 남편은 그녀의 아이 생일에도 참석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딸과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탐정은 사진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건 지난달 사진인데요. 이 커플 아니, 두 분은 해당 여성의 가족 모임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남편분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거의 부부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속에서 피가 끓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는 알고도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결혼 10년. 그 시간 동안 저는 그의 가족을 가족이라 믿었고, 그의 고된 생활을 함께 이겨낸 동반자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울집에 저와 딸을 주말용 가족, 그리고 평일에 그 여자는 실제 생활 파트너로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가 자는 방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딸은 다음 주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제게 언제나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이대로 모든 걸 폭로하면 아이가 다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들었지만, 더는 이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내 가족의 서사를 통째로 지우려는 행동이야.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만남을 더 확보하기 위한 일정 추적, 딸의 학사 일정 정리,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호 계획 수립, 변호사 상담 예약, 남편 노트북 내 기록 백업, 상간녀의 남편과 연락 가능 여부 조사. 그리고 마침내 상간녀의 남편에게 결정적인 사진 3장을 익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의 아내와 제 남편이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남편이 그녀의 뒷머리를 쓰다듬는 장면, 차량 안에서 입을 맞추는 모습, 익명 계정으로 보내며 저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플 만큼 명백한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이려 계속 웃었지만 저는 이제 그 웃음의 밑바닥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쉽게 짓밟은 내 삶의 무게를 이제부터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상간녀의 남편에게 보낸 사진은 생각보다 빠르게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익명 계정으로 보냈기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도 됐지만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는 저에게 비공개 메일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혹시 사진 보내신 분이 맞습니까?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만 이 지옥 같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이 거짓을 함께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카페 한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이었고 표정은 많이 굳어 있었지만 어딘지 감정이 다 닳아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 진짜였네요. 예. 진짜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하다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상간녀가 친구와 통화하며 웃으며 말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은 완전 투잡 뛰는 기분이야. 평일엔 땡땡 오빠랑 살고 주말엔 진짜 남편이랑 지내고. 진짜 결혼은 평일이 더 중요한 거 아냐? 이중 생활이 적성에 맞나 봐.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익숙해서 더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혼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여자와 당신 남편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낱낱이 밝혀야겠죠. 그날 이후 우리는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확보한 증거를 공유했고 상간녀와 제 남편의 일정표를 비교했습니다. 호텔 출입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대화 캡처, 그들이 함께 간 가족 행사 사진까지.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의 배우자를 완전히 평일과 주말로 분리해두고 자신들의 생활을 설계해두고 있었습니다. 주말 서울 가족 역할 수행, 평일 땡땡시 커플처럼 데이트, 외박, 심지어 친구 부부 모임 참석. 그들은 서로가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조차 숨긴 채 둘 다 이혼 준비 중이라고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와 함께 서울의 유명한 가사 전문 로펌에 공동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2사람은 공동의 목적 아래 각각의 가정을 기만하고 파괴한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중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상간녀의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저 역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없을 겁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주 주말 남편이 평소처럼 집에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처럼 평온했고 딸과 웃으며 과일을 깎아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 없는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엔 딸이 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대. 그러니까 그 주말엔 우리끼리 얘기 좀 해. 오랜만에. 남편은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그래야지. 우리도 그럴 시간 필요하지.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여전히 아내와 신뢰를 주고받는 위치에 있다는 착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주 남편이 회사로 출근한 월요일 오전 10시. 이혼 및 상간 소송 서류가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상간녀에게는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아이 양육권은 전적으로 제게 귀속, 상간녀 남편 측도 별도 소송 진행.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소송?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순간 저는 그가 마지막까지 모든 걸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그 여자랑 언제부터였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아이 생일에 왜 갔어? 그 집 가족 모임에 왜 참석했어? 당신 평일에 누구랑 살고 있었어? 그 질문 하나하나에 그는 점점 목소리를 낮췄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어. 근데 너무 커져버렸어. 내가 정리할게. 당신만 좀 넘어가 주면. 넘어가. 내 인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냥 넘어가자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제가 지켜줄 거라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바로 다음 날 상간녀의 남편이 그녀의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그 집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남편과의 통화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너 같은 인간을 믿고 딸을 맡긴 내가 미친놈이지. 우리 집안은 끝났다. 다 끝났어. 그리고 저는 집안에서 남편이 주말마다 가져오던 다이어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출장 일자, 출장지, 심지어는 땡땡씨 생일, 땡땡 카페 예약 같은 상간녀와 관련된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자신의 이중 생활을 기념이라도 하듯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다이어리를 복사해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완벽하게 거짓을 살았네요. 이젠 그 거짓을 제가 하나하나 벗겨낼 차례입니다. 남편은 처음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이혼 청구 소송, 위자료 청구 서류, 그리고 상간녀에게 보낸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도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정말 여기까지 가야겠어? 딸한테도 상처될 텐데 그 말이 너무 뻔뻔하게 들렸습니다. 누가 우리 딸에게 상처를 준 건데요? 누가 10년 동안 가족을 두 개로 나눈 건데요?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딸에게 상처 준 건 나 아니야. 당신이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만들어 온 거야.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증거를 하나씩 정리하며 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호텔 출입 CCTV, 카드 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다이어리 사본, 상간녀의 지인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동거 수준의 생활, 정기적인 모임 참석, 상간녀 자녀 돌봄 참여, 이혼 후 재혼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까지 확보된 법원은 이 모든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양측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고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은 처음엔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가정은 지키고 싶다. 한순간의 잘못이었다. 이혼은 과하다. 그러나 상간녀의 남편이 낸 소장과 그녀의 휴대폰에서 확보된 사진 영상 증거들이 겹치면서 그들의 입장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무너진 건 법원에 제출된 문자 내역 중 이 문장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아이랑 친해지면 좋겠다.
이런 게 진짜 가족 같아. 이 문장을 본 판사는 재판 중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외도를 넘었습니다. 혼외 관계를 기반으로 가정과 유사한 공동체를 꾸리려 한 것 자체가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한마디도 울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단지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내가 만든 두 번째 가족의 결말이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남편 측 책임 90%, 아내 10%로 인정, 양육권 및 친권 전부 아내에게 귀속, 면접 교섭은 월 1회 제한 조건으로만 허용. 위자료 판결 남편에게 4천만 원, 상간녀에게 3천만 원, 정신적 고통 및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 인정. 재산 분할,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 중 절반, 퇴직금 예상액 일부 선지급 명령, 혼인 중 아내가 기여한 재정적 책임 반영. 남편은 판결 직후 법정을 나와 복도에서 고개를 떨군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불쌍하다고 느낀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고 대가일 뿐이니까요. 그가 선택한 거짓의 끝을 이제서야 마주한 것뿐이니까요. 상간녀는 더 처참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혼과 동시에 자녀 양육권을 가져갔고 상간녀는 직장에 소문이 퍼지며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소송 중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남의 가정을 파괴할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관계에서 오는 감정은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저는 딸과 함께 새로 얻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엄마, 우리 괜찮은 거지?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엄마는 너한테 부끄러운 짓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젠 아무도 우리한테 거짓말 안 해. 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아무 죄책감 없이 눈을 감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법적 판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마지막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끝냈는지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까지 모두 정리된 후에도 제 마음은 그렇게 간단히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사회 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피해자처럼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였어. 오빠도 힘들었잖아. 우리 둘 다 피해자야. 그리고 남편은 회사 동료들에게 아내가 예민해서 오해가 커졌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마지막까지도 진실을 피해가는구나. 법적 판결을 받은 그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망가뜨린 가정을 사소한 감정 실수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를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회사는 제법 규모 있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그는 부서 장급이었고 평소 팀원들에게 좋은 상사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가 회사 외부 미팅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업무 시간 중 상간녀와 만남을 가졌던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근무 시간 중 차량 GPS 기록, 법인카드로 상간녀 식사 결제한 내역, 출장 명목으로 다녀온 호텔 영수증, 본인이 직접 쓴 다이어리의 일정 메모, 이 모든 것을 남편 회사의 감사팀에 익명 제보로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인 징계위원회 소집, 인사팀 조사 착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적인 업무 외 유용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면직 처리.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였지만
그는 한순간에 경력 전체를 잃었습니다. 상간녀는 사건 후 직장에서도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정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운영하던 SNS는 판결 직후부터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고 결국 비공개 전환 후 폐쇄되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마케팅 회사는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그녀를 부서 이동시키고 최종적으로 권고 사직을 통보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해당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불륜 부부로 불리기 시작했고 아이 학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이 끝난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침입, 상간녀가 제 가족의 공간에 지속적으로 출입한 사실. 개인정보 도용, 딸의 학교에 상간녀가 대리 보호자로 연락처를 남긴 정황. 허위 진단서 작성 공모,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꾸민 이혼 전략 문건 제출. 그 결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상간녀는 1차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의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며 진술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증거가 명확했기에 검찰은 기소 의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또다시 서게 될 겁니다. 이제는 민사도 아닌 형사 피의자로서. 남편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다가 결국 원룸에 혼자 들어간 상태입니다. 취직도 쉽지 않았습니다. 면직 사유가 불명예 퇴사로 기록됐고 소송 중인 사실이 이력서로 드러나면서 면접마다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많았어.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한마디에 남편은 말없이 전화기를 끊었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친정집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혼 후 아이를 전적으로 데리고 살며 절대 그녀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이 모든 복수를 끝낸 지금 저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둘이 커피를 내리고 주말이면 시장에 같이 가서 장을 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는 거짓이 없는 집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전에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았고 의심조차 죄책감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삶을 제가 책임지고 제 딸을 제가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수와 정리 끝에 제가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을 바로잡는 사람이 가정을 지킵니다.